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내일이면 2023년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올 한 해 남북관계는 강대강, 벼랑 끝 대치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북한은 핵무기 선제 사용을 명시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미사일을 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선 최근 내년도 정책 방향을 결정할 노동당 전원회의가 개최됐는데요. 2022년 북한의 움직임을 되짚어보면서 내년 전망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하나씩 볼까요? 네. 계속되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각종 재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은 올해 군사 분야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2차례나 발사했고 열차 기동 탄도미사일, 저수지 탄도미사일 등을 잇따라 쏘며 핵능력 고도화에 몰두했습니다. 발사 횟수나 규모에서 북한의 도발은 역대급으로 기록됐고요.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남측을 향해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해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연 전원회의에선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나요? 네, 올 한 해 사상 최악의 위기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자평했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건 무엇보다 국방력 강화입니다. 정세 파동에 대비하여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내걸었던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나 초대형 핵탄두, 고체 ICBM 등이 논의됐을 거란 관측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정찰 위성 발사나 무인기 성능 개선 계획을 구체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가성비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취약점을 상당히 교란하는 성과를 거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제 무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일정을 당겨서 개발한다. 네, 내년도 북한의 대외 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었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대적 투쟁 방향을 명시하고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대남 관계를 대적으로 명시한 만큼 향후 대화나 관계 개선의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새로운 도전적 형세라 진단하기도 했는데 한미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대미,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외적으로는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부적으로는 당 조직 전투력을 증대해야 한다 독려했다죠. 네, 김 위원장은 간부들의 역할을 높여 당 정책 관철에 복종, 지향할 수 있게 하라 지시했는데요.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부단히 증대시키고 당 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조직 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물론 각 지역 도당위원회와 간부들에게 적극성을 발휘하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자력갱생을 통해서 내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당 간부들이 여기서 선봉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내년에도 자력갱생을 고수하며 대외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 관계엔 여전한 험로가 예상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요즘 유독 강조하는 건 사상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젊은 세대의 사상 무장을 적극 독려합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본때를 보여야 한다면서 어린이들에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죠. 네, 최근 개최된 북한 소년단 대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보면 당국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충직한 소련 혁명가 소련 그리대가 되자. 7살에서 13살 아이들로 구성된 소년단원들에게 거친 표현으로 적개심 고취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그 앞잡이들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 혁명의 원수들을 끝까지 미워해야 한다. 만약 덤벼든다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아이들은 접경지대 전초병이 되겠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자국의 섬을 목숨으로 수호하는 장제도의 전초병, 몰래도의 영호기가 될 교리들을 피력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길은 사상무장뿐이다. 이런 판단인가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적개심을 고취하도록 역설하는 건 그만큼 젊은 세대의 사상 이완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월 만경대 혁명학원을 찾아 비사회주의적 요소가 바늘만큼도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 주문하는 등 거듭해서 사상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가 외세 문화에 물드는 걸 미연에 차단하고 충성을 독려하는 일련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어린 나이의 소년들조차도 대적 투쟁의 전면에 서서 국가를 보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걸 선전함으로 인해서 북한 내 모든 주민들을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고 대미 대적 투쟁에 동참하게 만드는. 얼마 전엔 북한이 헌법 제정 기념 행사를 했나 봐요. 네, 북한은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이날을 이른바 헌법절로 정해 기념하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까지 이 행사에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주년 행사에 김 위원장이 처음 참석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북한 사회도 체계화된 법률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란 해석과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 무인 비행기가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고 이에 대응해서 우리 전투기가 떴지만 격추시키지 못한 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왜 무인기를 보낸 걸까요? 북한의 무인기 개발 수준과 의도를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김포 쪽으로 넘어온 한 대는 은평구에서 강북구까지 1시간 동안 서울 상공을 동서로 왕복한 뒤 북한으로 되돌아갔고, 강화도 쪽으로 넘어온 다른 4대는 강화 인근에서 교란 비행을 하고 우리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륙했던 공군 KA-1 경공급기는 서울 근처에 이르지도 못한 채 추락했고, 아파치 헬기 등 공군 전력 20대를 동원해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 어디에서 무엇을 찍고 돌아갔는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은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이 용산 지나갔다고 보이는 요 그림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서울로 들어온 한 대의 작전을 기만하고 우리 군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강화도 쪽으로 4대를 띄운 것으로 짐작될 뿐입니다. 북한이 띄운 소형 무인기는 불과 몇십만 원짜리 엔진을 단 저가형입니다. 하지만 저가 무인기의 위력과 활용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절대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과 본토를 드론으로 타격하고 러시아도 자폭 무인기를 사용했습니다. 박격폭탄을 달아서 러시아군 참호나 아니면 장갑 차량을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도 이게 보면은 이 무인기가 접근할 때까지는 지상에 있는 병력들을 인식을 못해요. 결국은 말해서 이 무인기 자체가 작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적국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 북한은 남한에 비해 절대 열세인 공군력을 만회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무인기 전력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유인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각광받고 이제 효용성이 높다는 걸 알고 이제 그런 어떤 무인기 쪽으로 이렇게 개발하거나 이제 전력하기 위한 노력을 쭉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무인기에 화학 생물학 무기를 실어 살포하거나 소형 폭탄을 탑재하고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자폭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초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 분야 5대 과업 중 하나로 남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 개발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00km 전방 중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들을 비롯한 정찰 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한 최중대 연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북한은 취약한 정찰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정찰 위성과 함께 고성능 무인 정찰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4년 그리고 2017년에 보낸 무인기도 각각 청와대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등을 수백 장씩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무인기들은 기체 결함이나 연료 부족으로 추락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영공을 적게는 3시간, 많게는 5시간이나 정찰하고 북한으로 돌아갈 만큼 비행 거리나 운행 능력 면에서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무인기가 그때보다는 어떤 안정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체계의 전체적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 무인기의 비행 고도는 약 3km, 우리 군이 보유한 대공포의 유효 사거리 1km를 훨씬 벗어납니다. 북한이 왜 굳이 3km를 날렸을까를 봤을 때는 3km 고도는 우리 아군이 대공포가 미치지 못하는 공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공포가 요격을 하지 못한 거죠. 공중에서 요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산업시설이나 주거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 괜히 무리하게 요격을 시도했다가는 우리가 쏜 탄에 우리의 어떤 도심지나 시민들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바로 이런 틈새를 노리는 바람에 우리 군이 3년 전 배치한 국지방공 레이더로 북한 무인기 탐지에 성공하고도 대공포는 써보지도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무인기가 아직까지는 영상 송신 기능도 없고 고성능 무기를 탑재할 만큼 엔진 성능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무인기 성능 개선을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 2021이 성대히 개막됐습니다. 작년 10월 김정은 위원장 뒤편으로 언뜻 보이는 이 무인기들은 이번에 서울에 내려온 무인기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보입니다. 무인기가 한 3종 정도가 공개됐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그 헬기처럼 좀 소형 이제 수직 이착륙도 비슷한 유사한 형태도 있었고 북한 무인기 전력은 서울 상공을 침투한 그런 무인기 수준이 아니라 더 발전된 형태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 무인기의 탑재 중량을 늘리고 고성능 폭탄이나 생화학 물질을 담을 경우 우리에게는 치명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력을 계속해서 이제 탑재 중량을 키워나가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다양한 무기를 이제 탑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협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는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하고 새로운 드론 부대 창설, 타격 자산에 대한 공세적 투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저가 무인기 5대에 인천, 김포공항이 마비되고 이제는 새떼와 풍선에도 전투기가 출동하면서 사회의 혼란과 국민들의 안보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이번에는 올 한 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2022년 북한 사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 한 해 북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올 한 해 북한은 위기의 1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대북 제재와 식량난, 여기에다 5월 12일 코로나 확진 사실을 인정했었죠. 네, 그리고 넉 달 만에 최대 비상 방역전에서 승리했다면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고 사회주의식 통제 방역을 선전했습니다.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5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인정한 북한의 대응은 봉쇄와 통제 중심의 방역, 그리고 확대된 재난방송이었습니다. 통상 오후 3시에 시작하던 방송을 오전 9시부터 시작했고요. 코로나19 관련 각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비상 상황을 내부 결속의 계기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인민군의 방역 전선 투입 등 미담 사례를 전하며 방역 영웅을 만드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군대들을 위해서 진짜 내 밥 한 끼라도 따끈하게 좀 갖다 줄 수 없겠나.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또 다른 전염병까지 발생하자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당 간부들이 상비 약품을 기부하기도 했죠.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항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었습니다. 이 코로나 발생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 걱정을 많이 하셨죠. 네, 저도 그 동생들이 있는데
걱정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방역 조치 뭐 다 하고 뭐 승리를 끝났다고 방역 조치도 조금 완화하고 국경에서 이제 물자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경제 활동이 재개돼서 지금보다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사실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북한은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은 공식적으로는 받지 않았었는데요. 지난달에는 북중 화물 열차를 통해서 각종 백신이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이달 초에 유니세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1월에 열차를 타고 그 북한의 임산부나 아동을 위한 한 110만 명분의 결핵 또 소아마비 백신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외부 물자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백신이 가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북한이 2020년 1월에 이제 국경을 봉쇄했는데 그 이후 처음으로 육로를 통해서 유엔 산하 기구의 지원 물자가 들어간 첫 사례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코로나19 관련 백신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 장기화, 게다가 코로나19 유행까지 겹치면서 뭐 북한 경제가 좋은 적은 없었지만 그렇죠. 북한 주민들 삶이 참 어려워졌잖아요. 북한의 시장이라는 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지만 그 중국이나 뭐 이런 국경을 통해서 수입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진행이 안 되면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쌀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이제 4,000원 선이었거든요. 6,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50% 이제 상승의 수준이고요. 식용기름 같은 것도 10,000원 선에서 3만 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도 뭐 그 4,000원, 7,000~8,000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만 원 이렇게 이제 올라가지고 수입에 우전하던 식품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2022년 북한에 닥친 위기가 또 있었는데요.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도 발생했습니다. 4월과 5월 북한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도 안 됐을 정도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군 20일째 비가 오지 않다라니까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농작물이 서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뭄이 끝나자마자 장마 피해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평안도 등에 호우가 집중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추수와 수확철을 앞두고는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올해처럼 그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보통 1년이나 6개월 정도의 식량을 한꺼번에 구입해가지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이제 소비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위축되고 소비가 이제 그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면 장마당 자체가 이제 그 작동이 잘 안 되니까 돈이 벌지 못하잖아요. 식량이 좀 많이 생산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식량난이 좀 심각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을 매년 이렇게 추산을 하거든요.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1만 톤인데 작년에 비해서 한 18만 톤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만큼 식량 부족이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뭐 다행스럽게도 중국 세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에 중국에서 한 3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북한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워낙에 지금 식량난이 위중한 상황이라서 이 정도의 어떤 수입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그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나 식량 부족 같은 경우 북한에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올해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개선될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밀가루 음식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밀가루 음식 전시회에 우리는 인민들이 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20여 식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옛날에 그 초기에는 강냉이 음식 전시회를 했거든요. 옥수수 음식 전시회했는데
그 김정일 시기에는 이제 또 감자 음식 전시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주식이 옥수수로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밀가루 음식 전시회 하는 거 보면서 뭐 김정은 총비서가 밀가루로 주식을 바꾸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식생활 문화도 바꾸고 식생활 수준도 개선하고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특히 이제 밀버리는 이모작이 가능해서 이모작을 통해서 전반적인 식량을 이제 올리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모작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 토양의 질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밀농사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북한 당국도 되게 노력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이제 2016년부터 20년까지 1차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2차, 이 5개년 전략의 2년 차거든요. 이제 북한도 굉장히 성과를 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9월에 군수공장에서 만든 농기계 한 5,500대 정도를 황해남도 곡창지대에 전달한 적도 있었죠. 송비서동측에서 보내주신 능률 높은 농기계로 가을고지를 하게 된 기쁨은 여기 삼지강 농장에도 넘쳐났습니다. 자력갱생으로 어떻게든 이 위기를 타개해 보겠다라는 당국의 의지는 강력하게 보입니다만 지금 이 식량난이라는 게 열심히 농사를 안 져서 생기는 식량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코로나19라던가 기후위기 같이 국제적으로 다 같이 대응해야만 대응이 가능한 문제로 지금 식량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력갱생으로 극복하는 건 한계가 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국제사회에 협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재해와 식량난, 코로나19 위기까지 겪었던 북한은 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선보였습니다. 지난 10월 초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기대응법과 수매법 등이 채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위기나 자연재해 같은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세우고 인민 경제적 수요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전문이 아직 이제 확보가 안 돼서 정확한 조항들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매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것은 계속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법으로 좀 정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내년 계획을 세우는 시간 보내고 그렇겠죠?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의 현실이 그렇게 그 마음에 들지 않고 팍팍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좌절만 하면 또 안 되거든요. 또 그동안 기대조차 없으면 또 사람이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일하는 그 NGO 단체에 북한의 관계자들이 좀 뭐 조용히 젖소 품종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겠나 하는 이제 그런 소식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서로 교류가 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사실은 북한 당국이 승인만 해주면 됩니다. 서로 이제 협력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라고 사인만 해주면 되는데 요거 지금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이제 희망이 있으면 견딜만 하잖아요. 북한 당국이 내년에는 좀 대외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도 조금은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는 데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북한 주민들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2023년에는 주민들 삶이 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주변에선 통일과 평화를 향한 크고 작은 노력이 계속됐는데요. 많은 시민이 함께한 값진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방방곡곡
또 탈북민이나 실향민뿐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했던 지난 1년간의 생생한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과거 남북 분단의 상징이었던 위도 38도선이 지나는 경기도 연천의 한 도로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 쓸쓸하게 그 흔적만이 남아있는데요. 2022년 이민년의 생생통일 현장은 이렇게 이 땅에 남아있는 38선의 흔적들을 찾아 나서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폭설에 파묻혔던 강원도 양양의 38선 휴게소에서 시작된 여정. 그 서쪽으로 위치한 양양군 장교리 38평화마을을 지나게 되는 북위 38도선은 이후 인제의 자작나무 숲과 소양강 상류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서쪽으로 춘천에선 북한강에 수몰된 지역과 인근 마을. 내인의 집이라고 이게 이름이 내예요. 예. 안방은 이남이고 보면 올라갔다 내렸다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때도. 방 안에서? 방 안에서도. 집 안에서 왔다 갔다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아니, 도망갈까 봐. 그리고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온다 이게 되는 바람에 경비들이 서가죠. 그리고 경기도 포천의 38고개를 지나 연천의 경순왕릉에서 남한의 38선은 끝나게 되고 비무장지대 DMZ에서 지금의 휴전선과 교차한 뒤 북한과 서해로 흐르게 됩니다. 그 서해상의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조그마한 섬 보름도. 북한이 지척이어서 황해도 출신 피난민들이 많이 살았지만 지금은 그 후손들과 외지인 240여 명만이 갯벌과 논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애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피해가 됐어요. 아쉽죠. 그게. 제일 아쉽죠. 그렇죠. 학교가 있어야지 발전이 되는데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800여 년 전 홍수 때 북쪽에서 떠내려왔다는 커다란 은행나무 한 그루는 여전히 그 위용을 뽐내며 이 외딴 섬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랑이 해를 맞았던 지난 설 연휴엔 백두산 호랑이의 흔적을 찾아 한반도 남쪽 끝 전남 진도를 찾아갔습니다. 조선 초기 말 공급을 위한 국영 목장이 조성되자 호랑이들이 먹이를 찾아 헤엄쳐 건너왔다는 섬 진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호랑이가 많이 살았고 이 때문에 호랑이와 관련된 수많은 전설과 지명 그리고 호랑이 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진도에서 나오는 그 구전된 호랑이 이야기가 한 30가지 정도 돼요. 옛날 호랑이가 그렇게 많았어. 한민족의 표상 백두산 호랑이들이 진도까지 내려가며 거쳐갔던 백두대간. 그곳에선 실제 백두산 호랑이들이 암수 3마리씩 모두 6마리가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축구장 한 4개에서 5개 정도 크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동물원에서 보던 한정된 공간에서 활동하던 호랑이들보다는 좀 더 건강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덜 받지 않을까. 남북 접경지의 모습은 빼놓을 수 없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현장입니다. 2년 만에 열린 금강산 가던 옛길과 천혜의 비경이라는 두 타연. 저기. 사장. 와. 그리고 국토 최북단 강원도 화천의 백암산엔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선 처음으로 케이블카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민통선 마을 파주 통일초는 조성된 지 반세기 50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었고요. 과거의 반목과 대립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그걸 좀 넘어설 수 있는 과정으로서 좀 지역 주민,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과 그다음에 외부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통일로 가는 하나의 길목의 베이스 캠프로서 지금 그런 역할도 70년 전인 1952년 송환대상이던 북한군 포로가 수용됐던 경남 거제도 옆의 조그마한 섬 용초도 역시 용호도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둘레길 같은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최동단 독도도 찾았습니다. 외국인과 탈북민까지 포함된 청년들과 함께였는데요. 울릉도에서 배를 탄 지 꼭 1시간 40분 만에 이곳 우리 땅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독도 땅 밟은 게 처음인데요. 생각보다 크고 웅장합니다.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탈북민과 납북자, 실향민과 이산가족. 올해 역시 생생통일 현장은 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많았고요. 또 문화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해본 현장도 적지 않았는데요. 영화, 연극, 그리고 춤과 노래, 또 뮤지컬. 이렇게 다양한 현장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오늘 2022년이 저물고 새로운 노력들이 펼쳐질 내일 2023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빈손질? 발손질? 여기 무슨 손질은 맞는 것 같은데. 빈손질? 발손질은 아닌 것 같고 어설픈 손질. 언손질? 꼼꼼하지 못하고 어설픈 손질을 가리켜 북한에서는 얼어있는 손질이라는 뜻으로 언손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북한의 한 소설에는 남의 집이라듯 언손질을 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는 다 순우리말 그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우와! 어설픈 난 못 맞췄는데. 몰랐는데 보고 나서 알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2022년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했죠. 가슴 아픈 참사도 발생했고 월드컵에선 태극전사들이 꿈과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2023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요. 좋은 일들만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새해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